자, 이제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 117페이지 2번에 부동산 관리, 3번에 부동산 마케팅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 관리 그러면 오늘날 왜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느냐? 그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줄 필요가 있는 대목이고, 또 부동산 관리는 이제 복합 개념의 관리가 나와요. 자, 복합 개념의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 영역 부분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고 있고, 또 부동산 관리 3방식, 3개의 관리 방식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주셔야만 관리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오늘날 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냐? 이런 크게 세 가지 정도 보면 되는데, 첫 번째 도시화, 두 번째 건축 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이제 부재 소유자의 요구. 요구라고 해도 좋고, 뭐 증가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뜻이 뭐냐고 물어보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오늘날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요구되는 이유는 도시와 건축 기술의 발달, 부재 소유자의 요구 등이 그 이유가 된다.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야, 도시화가 무슨 뜻이냐?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게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시화, 건축 기술의 발달, 부재 소유자의 요구 등으로 오늘날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는 정도로만 익혀두시면 돼요. 근데 제가 오늘은 기초 시간이니까 가볍게 말씀드리면요. 도시화가 뭐냐면 그 농촌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집중하는 현상을 도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엄격히 말하면 1차적 도시화, 2차적 도시화 구분되겠지만 그런 거 물어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농촌이 비도시 지역이거든요. 그럼 비도시 지역의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도시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정된 도시 지역 내에 많은 인구가 밀집하다 보면 교육시설이라든지 주거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그 상하수 시설 등 모든 이런 시설들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독주택만으로는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똑같은 대지, 똑같은 토지 위에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게 되면 수백, 수천 세대가 한 곳에 모여서 생활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단독주택의 관리보다는 당연히 수천, 수백 세대가 몰려 사는 공동주택의 관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도시화 때문에 오늘날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건축 기술의 발달 생각해 보시죠. 건축 기술이 발달할수록 건물은 보다 고층화되고 대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층 건물보다 고층 건물이, 소형 건물보다 대형 건물이 설비 자체가 단순할까요? 복잡할까요? 설비가 복잡하겠죠. 그럼 설비가 복잡하면 뭐 하다못해 뭐 전기 시설 같은 것도 대단히 복잡하죠. 그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니까 오늘날 어떤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요구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부재 소유자의 증가. 부재 소유자가 뭐예요? 예컨대 서울특별시민이 부산광역시의 어떤 건물이나 주택을 구입했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유한 건물이지만 지역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매일같이 왕래하면서 직접 관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남한테 맡길 수밖에 없겠죠, 관리를. 근데 누구한테 관리를 맡길래요? 전문적인 관리업자나 업체에게 관리 업무를 맡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그만큼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도시화의 뜻이 뭐냐? 건축 기술의 발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 원인 등을 물어보진 않으니까 어떻게만 도시와 건축 기술의 발달, 부재 소유자의 요구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부동산 관리는 복합 개념의 관리로 나눠지죠. 자, 어느 파트를 막론하고 복합 개념 나오면 법경기 3대 측면에 모든 내용이 포함이 된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부동산 관리는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 또는 물리적 관리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때 이 법률적 관리 부분은 보통 문장 속에서 계약이나 권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법률적 관리를 답으로 하시면 돼요. 예컨대 권리 분석이다, 권리 조정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절대 개론에서 권리 분석이 뭐냐, 권리 조정이 뭐냐 내용을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근데 권리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권리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계약이나 예약 이런 단어가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적 관리를 답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는요. 이건 돈과 관련이 있으니까 뭐 수지 관리다, 회계 관리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건 인력 관리도 무조건 경제적 관리 영역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인력 관리가 경제적 관리에 속하게 되는데 인력 관리를 써놓고 무슨 기술적 관리에 속한다든지 뭐 법률적 관리에 포함이 된다든지 다른 말을 써서 틀리게 만드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의 관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보통 토지의 기술적 관리 또 건물의 기술 관리 나눠지지만 시험에 나올 때는 토지 쪽보다는 건물 관리 위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설비, 위생, 보안, 그다음에 보안, 그쵸, 보전 관리 이런 것들은 모두 기술적 측면의 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비, 위생, 보안, 보전 관리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구분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고 내용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말 나오면 무슨 관리가 답이 된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리 영역이 나오는데 관리 영역은 크게 시설 관리, 그 다음에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때 이 건물 및 임대차 관리를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는 그냥 부동산 관리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산 관리. 이렇게 말이 나오죠. 자, 이럴 때 이제 시설 관리는 성격상 소극적 관리에 해당이 되고 자산 관리는 적극적 관리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시설 관리는 단순히 그 시설의 사용자나 또는 소유주의 요구에 부응할 정도의 소극적 관리 영역이 바로 시설 관리 영역이고 시설 관리는 그 시설의 운영 유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는 관리 영역이 바로 시설 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관리가 나오죠. 자산 관리는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산의 가치 증진을 의도하는 이 적극적 관리가 자산 관리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종류를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에는 예컨대 뭐 에너지 관리라든지 설비의 운전 및 보수 이런 표현들. 자, 그 다음에 방범 방제 등 보안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어디에 속합니까? 시설 관리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자산 관리 영역에는 어떤 게 있냐면 무슨 포트폴리오 관리라든지 자, 포트폴리오 재투자 재개발. 자, 재투자 재개발 또 매입 매각 관리, 이런 식의 표현. 지금 뭐 재투자한다, 재개발한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돈과
어떤 자산의 증식과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자산관리 영역을 정답으로 삼아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실제 문제에서도 의미보다는 오히려 이 종류를 열거해 놓고 이것이 무슨 관리 영역에 해당이 되는가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은근히 많았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3방식이 나오죠. 관리 방식은 3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관리 방식의 변화 순서대로 한다면, 자, 자기관리 방식. 자기관리 방식에서 혼합관리를 거쳐서 위탁관리 방식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 혼합 위탁관리 방식에서 관리 3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시면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으시겠지만 이 자기관리는 다른 말로 뭐 자가관리, 자체관리 또는 직접관리라고도 해요. 딱 느낌이 오시겠죠? 아,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식이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기관리 방식이 관리 방식 중에는 가장 먼저 등장했어요. 가장 먼저 등장했다면 이 말을 어떻게 바꾼다?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혼합관리는 혼합이란 말이 뭐겠어요? 뭔가 결합되어 있다, 짬뽕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자기관리 방식과 위탁관리 방식의 결합, 절충형이 혼합관리고 또 순서상 혼합을 거쳐야 위탁이 나오기 때문에 자, 자기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가는, 위탁관리 방식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 중간 단계죠. 이 과도기적 관리 방식이 바로 혼합관리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혼합관리 방식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이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혼합관리 방식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다? 만약에 관리상 하자가 발생해요. 관리상 하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누구의 책임인가가 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관리상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요거 하나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됐건 기출문제가 됐건 책임 소재가 불명확 이래야 되는데 명확하다,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틀리게 만드는 패턴이기 때문에 유념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방식은 가장 관리 전문성이 높아요. 가장 전문성이 높은 방식이죠. 왜? 전문 업체나 업자에게 관리 업무를 맡기기 때문에 가장 전문성이 높아요. 그 말은 가장 현대적인 관리 방식이다. 자, 가장 현대적 관리 방식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각각의 방식별로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그 장점, 단점까지 쭉 열거하려니까 너무 내용이 많지요. 많으니까 이걸 열거하지 않고 몇 가지만 제가 말로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자기가 소유한 건물 등의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 게 자가관리, 자기관리 방식인 건 이해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 걸 내가 직접 관리할 때 뭐가 좋을까요? 일단 내 거니까 그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 그러니까 부동산을 아끼는 마음이 가장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유자인 내가 결정한다면 관리 업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또 이 말을 뒤집어 말한다면 어떤 그 상가가 있다면 그 상간의 점포주들, 점포 입주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입주자들에게 최대한의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장점이 뭐냐면 내 걸 내가 관리하다 보니까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자가관리 또는 자기관리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들은 관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비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관리 비용이
지출될 수가 있고 낭비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부동산 소유자는 관리 업무에 매몰되다 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타성 현상을 초래한다는 말을 자주 써요. 그럼 타성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핸드폰 새로 장만하시면 한 달 정도는 애지중지하고 혹시 깨질까? 기스가 날까? 기스 아니에요. 흠집이 날까? 얼마나 애지중지 다루십니까? 근데 한 달 지나부터 막 던지잖아요, 그냥. 그거예요. 내가 건물주가 됐어요. 천신만고 끝에 건물주가 됐어. 얼마나 물고 빨고 하겠냐고요, 6개월 동안. 그러다가 6개월 지난 그날부터 아이 뭐 내 건물인데 뭐 매일 좀 청소 안 한다가 누가 뭐라고 해?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매너리즘 또는 타성 현상이 초래된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자기관리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나온 게 전문적인 업자에게 맡기는 위탁관리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그 위탁관리가 뭘까? 전문적인 업자에게 맡겼어. 그럼 관리 전문성이 가장 높으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불필요한 관리 비용의 지출 낭비를 억제할 수 있다. 그렇죠? 뭐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건물의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소유자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단점이 뭐냐? 일단 자기 거 아니거든요. 자기 거 아니니까 자기 관리 방식보다는 비밀 유지나 보안 관리 면에서 불리하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내 건물 내가 관리할 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또 전문적인 업자에게 맡겼을 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굳이 뭐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상식에 맞추어서 공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관리론은 이 정도 가볍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부동산 마케팅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마케팅론은 크게 두 가지의 학습이 이루어지면 돼요. 첫째, 왜 오늘날 마케팅이 중시가 되느냐. 마케팅이 중시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바로 마케팅 전략이죠. 근데 사실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풀어보다 보면 이 마케팅론의 문제는 마케팅 전략 부분이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오늘날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부동산 시장이 변화했어요. 자, 부동산 시장의 변화 때문에 마케팅이 중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나 보았더니 과거의 공급자란 말 대신에 매도자라고 해도 좋겠죠. 그럼 공급자 또는 매도자 주도 또는 중심 시장에서 오늘날에는 수요자, 다른 말로 매수자 중심 시장으로, 즉 주도 시장으로 시장 자체가 변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우도요. 예전 같으면은 주택 공급률 자체가 100%가 안 됐어요. 그럼 주택 공급률 자체가 100%가 아니다. 그 말은 집 자체가 물리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자루 누가 잡고 있어요? 공급자가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집이 부족한 상태니까 굳이 광고 홍보하지 않아도 새 집을 지어서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 그냥 그 아파트나 또는 주택이 팔려나가지 않겠냔 말이죠. 그럼 굳이 뭐 광고 홍보하고 뭐 매수자한테 좋게 보이려고 아양 떨거나 애교 부릴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주택 공급률은 100%를 넘어갔어요. 그 말은 뭐다? 뭐 주택의 수준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일단 집 자체는 부족하진 않은 거예요. 집 자체는 부족하지 않다.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새 집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물리적인 관점에서 주택의 양 자체는 100%를 초과했죠. 근데 사실 저만 하더라도 질적 수준이 낮은 집, 쉽게 말하면 무슨
뭐 우리가 흔히 뭐 학고방이다, 판잣집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집에 안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집에 안 살고 싶으니까 뭐 집이 부족하단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런 집까지 포함한다면 주택 자체는 100%를 넘어갔다. 그럼 생각해 봐요. 공급률이 100%를 넘어갔어. 그럼 집은 다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새 집을 팔아먹으려면 얼마나 사는 사람에게 애교를 부리고 아양을 떨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칼자루를 사는 쪽인 수요자, 주택 소비자가 쥐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광고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 중시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실제 시험에서는 이 공급자와 수요자 또는 매도자와 매수자라는 그 단어의 위치를 바꿔냄으로써 우리의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따져볼게요. 보통 마케팅의 3차원 전략 그러는데 3차원 3을 썼다는 건 마케팅 전략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3차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분을 해가야 되면 첫 번째 시장 점유 마케팅. 자, 시장 점유 마케팅. 두 번째가 고객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세 번째가 관계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고객, 관계. 시장, 고객, 관계. 그런데 일단 성격을 따지면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에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고, 고객 점유는 벌써 제목 속에 고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 또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관계란 말, 릴레이션십이죠. 근데 관계란 말은 수요자나 뭐 공급자 또는 사는 쪽, 파는 쪽 한쪽만 있을 때는 관계란 말 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관계는 양쪽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자, 수요자와 공급자 또는 뭐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전략이 바로 뭐가 된다? 관계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속적인 관계 유지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이미 정답은 관계 마케팅이에요. 근데 관계 유지란 말 대신에 뭐 상호작용 이렇게 말을 바꿔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더불어 이 관계 마케팅은 특히 브랜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굳이 내용을 물어보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어떤 말이 나오면 뭐가 답이다 하는 그 문제 패턴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이 말 나오면 왠지는 몰라도 이미 정답은 관계 마케팅이에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뭐 푸르지오다, 이편안이다, 무슨 롯데캐슬이다,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전 같으면요, 그냥 아파트 공급자가 아파트 분양 끝나면 남남이 됐단 말이에요. 뭐 하자가 있건 말건 신경도 안 썼다고. 근데 요새 같으면 누가 칼자루 잡고 있다? 매수자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분양을 완료해 놓고도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어디 불편한 데 없으신가? 어디 뭐 공사 잘못돼서 뭐 물이 샌다거나 시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부분이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빨리 하자 보수 작업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자꾸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리액션을 한다는 거죠.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예컨대 곰돌이가요, 푸르지오에 살았대. 근데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입주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컨택을 하고 어디 불편한 점 없는가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바로 신속하게 하자 요소 등을 제거해 주었다면 그 푸르지오라는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주택 소비자, 쉽게 말하면 그 집에 살던 분들이 다른 곳을 이동해 나가다 할지라도 어디부터 찾으려고 한다. 푸르지오부터 찾으려고 하겠죠. 왜? 머릿속에 푸르지오는 너무 시설도 좋았고 관리도 너무 좋았고 분양했다고 신경 끊고 하지 않았어. 난 다른 데 가도 푸르지오에 살고 싶어 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브랜드와 밀접하다는 말 나오면 관계 마케팅을 답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시장 점유 마케팅은 뭐가 있냐면 크게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 두 가지로 구분되고요. 특히 이제 미리 결론 얘기할게요. 시장 점유 마케팅 부분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가장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여길 중심으로 기억하시고, 사실 고객과 관계 마케팅은 공부해도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금방 게임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럼 일단 내용이 적은 고객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자, 고객점 마케팅은요, 이건 뜻이 뭐냐면 그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한다.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되는 메시지의 톤과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려는 전략을 말한다. 출제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부러 뭐 고통스럽게 하려고 긴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구입해서 풀어보세요. 전부 지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잖아요. 알아듣는 거하고 문제 푸는 게 다르다. 문제를 풀려면 내용을 알아듣는 건 기본이고 그걸 바탕으로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장을 자꾸 익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문장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오답이 나오는 경우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 많습니다. 안타까운 경우. 그래서 이제 하나로 압축해 준다면 제가 계속 반복되는 게 소비자잖아요. 소비자. 소비자란 말이 반복되고 심리적 접점 마련. 이 부분은 누가 출제해도 빠지지가 않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란 말이 반복되면서 심리적 접점이란 말이 나오면 아이고 고객점유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또 고객점 마케팅은 아이다의 원리가 작용해요. 아이다. 이 하나하나가 영어 약자인데 A는 attention, 주의, 주목. I는 interesting, 흥미, 관심. D는 desire, 욕구, 욕망. A는 액션, 행동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이다라고 영어 약자로 쓴 경우도 있고, 그 영어 약자를 이렇게 주의, 흥미, 욕구, 행동. 그러니까 흥미 대신에 관심, 욕구 대신에 욕망, 주의 대신에 주목. 이렇게 한글로 바꿔놓고 문제를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다. 우리말로 어른이 아니다. 어른이 아니다. 아이다. 그러면 고객점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싫으면 경상도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 누구고? 했더니 예측이 고객 아니다. 자, 고객 아니다. 아시겠죠? 고객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시장점 마케팅에 보면 STP와 4P 믹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 좀 내용이 좀 적어야 되니까 좀 앞쪽에 한번 갖다 놓을게요. 자, 지금 STP 전략이란 말이죠. STP 전략. 그러면 S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시장 세분화 전략.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T는요, 타겟팅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표적 시장이라고 해도 좋고요. 표적 시장 해도 좋고, 목표 시장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말이니까. 자, 표적 시장 또는 목표 시장의 선정 전략을 타겟팅 T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P가 나오죠. P는요, 포지셔닝이에요. 포지셔닝. 포지션은 이제, 이런 이제 시장 차별화 해도 좋고요. 제품 차별화 또는 시장 차별화 모두 옳은 표현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암기법상 어떻게 외울까요? 자, 시장 세분화의 세, 표적 시장 또는 목표 시장의 표, 또 차별화의 차를 합해서 STP는 세표차다. 세표차. 자, 세표차로 뭐 당선이 되셨건 낙선되셨건 세표차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 세표차 외운 거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안 나와요, 문제가. 세표차라고 하는 건 STP의 그 어떤 제목 이걸 외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제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얘는 그 말 뜻이 뭐냐고 내용을 물어봐요. 내용을 물어보는데 그 세표차 한 글자 따가지고 외웠다. 그럼 문제 못 푸는 거죠. 이 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내용 안 물어보고 순서를 물어보거나 종류만 물어본다. 이럴 때는 암기법이 유용하다. 그런데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암기를 해본들 그건 종류의 암기에 불과한 것이지 내용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시장 세분화 나왔단 말이죠. 그럼 시장 세분화는 어떤 뜻이냐? 벌써 시장을 다른 말로 수요자 집단이라는 말을 써요. 수요자 또는 소비자 집단이라는 말을 쓰거든. 그럼 세분화되는 건 여러 개로 나눈다, 구분한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인구 경제적 특성에 따라 수요자 또는 소비자 집단 또는 구매자는 경우도 있었어요. 수요자 집단을 세분, 여러 개로 나눈다는 거죠. 물론 세분한다는 말 대신에 분할한다 이렇게 말을 쓴 적도 있어요. 세분하고 판매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전략. 판매 지향점을 명확히 한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아시겠죠?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출제된 문장 그대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인구 경제적 특성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나눈다까지만 나와도 이미 시장 세분화인데 그럼 무슨 말이냐? 인구라고 하는 것은 그 소비자 또는 수요자들의 연령이나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구적 특성은 경제적 특성이라고 하는 건 소득 수준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시장 세분화란 소비자 또는 수요자들의 연령이나 성별,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여러 집단으로 나눈다. 이걸 시장 세분화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팅, 목표 또는 표적 시장의 선정인데 얘는 뭐라고 합니까? 얘는 그 세분된, 즉 여러 개로 쪼개진 집단이죠. 세분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자신의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경쟁 상황을 고려하는 거죠. 자, 공급자 개인의 능력이나 경쟁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선택하는 것을 타겟팅, 목표 또는 표적 시장의 선정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선택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문장 자체가 워낙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 나오는 순간에 이미 목표 또는 표적 시장의 선정,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포지셔닝은 이제 시장 차별화인데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에 관한 전략을 말한다. 꼭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워낙 문장이 기니까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니까? 이러면 포지션, 이게 포지션이죠? 그럼 포지션은요, 영어로 위치잖아요. 위치 또는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위치죠? 위치니까 지금 쭉 읽어 나가다가 문장 속에서 위치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위치가 나오면 포지셔닝, 시장 차별화 전략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STP였고, 그럼 4P 믹스가 있잖아요. 4P 믹스. 그럼 4P 믹스는요, 그걸 4P, 알파벳 P로 시작되는 네 가지 요소를 혼합했다는 거죠. 4P 믹스. 그래서 다른 말로 마케팅 믹스 전략이다 그래요. 마케팅 믹스 전략이고 주로 상업용 부동산에서 활용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1차적으로 4P의 P가 뭐냐는 거예요. 4P의 P는요. 일단은 프로덕트. 자, 프로덕트는 제품 전략이죠. 제품 전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로모션. 자, 프로모션은 판매 촉진, 줄여서 판촉 전략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프라이스. 자, 프라이스는 가격 전략이죠. 그다음 네 번째가 플레이스. 근데 원래 플레이스는 뭐 위치다, 뭐 장소다 이런 말 쓰는데 마케팅 전략에서는 유통 경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통 경로. 그러니까 4P의 P는 프로덕트 제품, 프로모션 판촉,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 경로인데 이건 암기법상 앞글자 따면 재판가유죠. 재판가유. 아시겠죠? 그래서 STP와 연결하면 세 표 차가 나면 선거에서 세 표 차 나서 떨어지면 억울하니까 재판가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암기법은 좋아요. 뭐 세 표 차 재판가유 참 좋은 암기법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재판가유를 물어보진 않는다는 거. 무슨 말이냐? 물론 가끔 가다가 문장 속에 4P의 P가 뭐뭐가 있냐는 문장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어쩌다가 나오는 문제고 실제로 나오는 건 이 제품 전략에 뭐가 포함되고 판촉 전략에 어떤 게 있고 가격 전략, 유통 경로 전략에 무엇들이 있는가 내용을 물어보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지 재판가유만 알아서는 이 문제는 풀어낼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품 전략의 가장 대표가 뭐냐면 보안 설비의 디지털화. 자, 지상 주차장의 지하화. 이건 이제 이런 그 대표적인 문장표를 외워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뭐 아파트 단지 내 실개천 설치. 자, 아파트 단지 내 뭐 실개천 설치 또는 뭐 실개천 대신에 생태공원의 조성 뭐 이렇게 말을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왔다. 무조건 4P 믹스 중에 프로덕트 제품 전략에 해당한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은 판촉 전략이죠. 그럼 판촉 전략 여기는 이 판촉은 다른 말로 광고 홍보 전략, 광고 홍보 전략 또는 의사소통 전략, 의사소통 전략. 그러니까 출제자가 판촉하는 경우도 있고 광고 홍보 또는 의사소통이라고 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모두 같다는 걸 알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지. 아시겠죠? 근데 판촉 전략은 원래 인적 판매, 비인적 판매, 기타 판매로 구분되는데 어떤 요령이 있다? 품자 돌림은 판촉이다. 예컨대 뭐 경품이다, 기념품, 뭐 사은품을 제공한다. 그럼 공통적인 글자가 품이잖아요. 그럼 품자 돌림은 판촉 전략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예컨대 특정 뭐 신문사 대리점 그 주들이 대리점 국장분, 지국장님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종종 도로에서 보면 뭐 저희 신문을 봐주시면 뭐 자전거를 뭐 경품으로 드릴게요, 뭐 상품권 드릴게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판매 촉진인 건 맞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어떤 제품 등을 이제 경품으로 제공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판촉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전략은 크게 이 저가 전략, 고가 전략, 신축 가격 전략, 또 단일 가격 전략,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내용은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저가 전략의 반대인 경우가 고가 전략일 것이고 단일 가격의 반대인 경우가 신축 가격 전략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본 수업 가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또 유통 경로 전략 나왔죠. 그럼 유통 경로 전략은 예컨대 뭐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업소라든지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분양한다. 그래서 중개업소나 분양 대행사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무조건이죠. 유통 경로 전략을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마케팅론까지 가볍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감정평가론 수업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